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재정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정부 지출과 조세를 이용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두 가지 정부의 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데요.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재정정책이 됩니다. 자, 방법을 볼게요. 방법을 보시면 자, 경기를 부양시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자,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총수요를 직접 증가시키는 거죠. 아니면 텍스를 감면해 줍니다. 텍스를 깎아주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디스포저블 인컴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CIG에 해당하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총수요가 바로 증가하고요. 얘는 소비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Y는 CIG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을 나타내는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건데 자, 세 번째는 언제 효과적이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IS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 효과가 있으려면 IS가 가팔라야 돼요. IS 곡선이 가파르고 LN 곡선이 완만할 때 이렇게 있었을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5번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그건데요. 다음 중 재정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나씩 답부터 설명드릴게요. 1번이 틀렸어요. 자, 금융정책에 비해서 내부 시차가 어떤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는요. 내부 시차랑 외부 시차가 있어요. 내부 시차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 있는데 인식 시차는 사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통화정책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내부 시차다라고 하면요. 정책을 실행할까와 관련된 실행 시차와 보시면 되는데 재정정책은 어떻게 돼요?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조세를 세금을 바꾸는 건데 내부 시차가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또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려면 추가 경정 예산을 짠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막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잘 정리하세요. 동의가 필요해요. 아니면 이제 국민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지. 세금을 올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내부 시차는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내부 시차는 길지만 시차는 롱합니다. but 정책을 실행한 다음에 발생하는 외부 시차는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정부 지출 수요가 증가하면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 이게 투자 가속도 효과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Y가 증가한다고요. Y가 증가하게 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유발 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투자를 고려하시게 되면 투자가 다시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뭐다? 가속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MPC잖아. 그래서 MPC가 클수록 이렇게 되면 승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승수는 바로 1-MPC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다음 4번 볼게요. 재정의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이게 구축효과 아니겠습니까? 구축효과. 구축효과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정부 지출의 증가는 민간에 대한 자금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가 감소해요. 그래서 총수요 증가 일부를 상쇄시키는 구축효과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5번. 정부 지출의 증가 효과는 조세 감면 효과보다는 훨씬 더 크다. 맞아요.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이게 승수 효과 비교하는 거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1-MPC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조세를 감면합니다. 그럼 텍스를 감면했을 때 국민소득은요. 1-MPC분의 마이너스 MPC 이렇게 되잖아요. 세금을 감면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MPC가 만약에 0.8이면 얘는 승수가 5인데 얘는 4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크기로 따졌을 때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가 당연히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요거 정부 지출과 관련된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으로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살짝 정리 좀 할게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는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정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케인즈 학파의 승수 효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케인즈 학파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그랬을 때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돼요. 국민소득이 다시 또 소비의 증가로 일어나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자, 반면에 고전학파 중에서 통화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화주의 학파의 구축 효과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구축 효과. 자, 구축 효과는요. 여기 보시면 Y는 C, I 여기가 이자율이 있고 정부 지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약간 이렇게 감소해요.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국민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이게 승수 효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구축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민간의 투자 감소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효과가 상쇄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축 효과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고전 학파의 리카르도 등가 정리 이걸 보셔야 돼요.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띠오렘 이렇게. 자, 이거는요. Y가 있으면 C가 있고요. I,
G 이렇게 했어. 그럼 정부가 정부이출 증가하면 민간의 소비가 감소해. 저축이 증가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이자율이 변함이 없어서 투자도 변함이 없고요. 국민소득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정리, 대등정리는 아무 효과 없어.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구축효과는 뭐라고요? 고전학파 주장에 가까운 거야.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국민소득의 효과가 미미해진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답을 한번 보시면 기역, 니은이 맞게 돼요. 우선 디귿, 리을 먼저 볼게요. 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사용을 한 거야. 본드를 발행합니다. 그럼 본드를 발행하면 여러분, 본드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본드의 가격은 하락해. 그래서 본드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본드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하락이 아니네.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채 전체 채권 전체 이자율이 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한다. 국채 이자율이 하락 이게 틀렸어요. 다음에 LM 곡선이 수직이면 구축 효과의 크기가 승수 효과의 크기보다 커져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LM 곡선이 수직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LM 곡선 수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LM 곡선이 수직이야. LM. 지금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태입니다. Y랑 R 이렇게. 여러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IS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A에서 B로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승수효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승수효과인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다시 감소해요. 그래서 승수효과가 이만큼 발생하는데 이자율의 인상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이걸 바로 구축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축효과. 그래서 이때는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건 맞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축효과의 크기가 승수효과의 크기보다 커져서 아니요. 구축효과의 크기랑 승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구축효과의 크기랑 승수효과의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무 효과 없다. 디귿, 리을 틀렸고요. 자, 그럼 기역, 니은 왜 맞나? 간단하게 볼게요. 구축효과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축효과야. 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구축효과는 투자 감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발된 소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것 외에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소비가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을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구축효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율만 변하는 것 외에 이것도 하나의 구축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된 구축효과는 이자율 효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아셨죠? 요거
박스형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553번 문제인데 난이도는 중으로 했습니다. 자, 정부 지출 수준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지 재원 조달 방법만을 조세 대신에 국채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정부 지출 수단이 이제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만약에 100억을 이렇게 쏟아붓는다라고 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이 텍스와 본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본드를 발행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텍스를 거두지 않고요. 조세 대신에 본드를 발행했어.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4번이 맞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를 여기 보시면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리카르도 대등정리.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짝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카르도 대등정리는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데 사실 재원 조달 방법을 바꿔요. 정부 지출을 이게 증가시켰지만 이게 증가를 유지하면서 재원 조달을 텍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본드와 텍스 이걸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텍스라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드는 뭡니까 하면 미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세금과 미래 세금, 그 두 개가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하면 이자율 상승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장단기 다 효과가 없어요. 장기에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티오렘 하에서는 합리적 기대를 하거든.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요. 똑똑해서 장기에는 당연히 효과가 없고 단기에도 효과가 없어요. 장기와 단기에 모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효과가 없어.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정부 투자 승수만큼 아니요.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 승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조세 승수와 정부 지출 승수는 같지만 이것도 틀렸네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케인즈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케인즈 아니면 고전학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나마 맞는 것은 요거 중요합니다. 유동성 제약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자체가 효과를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동성 제약 빠지면 케인즈가 타당하다. 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케인즈는 승수 효과, 구축 효과는 통화주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의 소비와 아니면 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서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이렇게 미미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세고전학파의 이 주장은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자율도 변하지 않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도 전혀 없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되는데 but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라고요?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 안 되니까 케인즈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정정책의 쌍벽을 이루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화정책은요, 우선 개념 살짝 볼까요? 1번 개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개념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확장적 통화정책 아니면 금융정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을 조정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까요? 파급 효과라고 할게요. 자,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한다고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LM 곡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판단 한번 해볼까요? 효과적인가의 여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M 곡선이 가파를 때 효과적입니다. LM 곡선이 가파르고요. IS 곡선이 완만할 때 효과가 큽니다. Y가 있고 R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LM이 가파르고 IS가 완만할까요?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예요? 그렇지. 고전학파일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케인즈학파는요.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이제 극단적인 고전학파 아니야.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가파를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가파른가 그거 다시 한번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 IS가 언제 완만합니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기출문제 변형된 거 한번 풀어볼게요. 556번 한번 봅시다. 자, 난이도 상으로 해놨어. 그래서 약간 조금 만만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살짝 한번 보세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어. 되셨죠? 아니 그럼 경기가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회복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다. IS-LM 모형을 근거로 할 때 그 이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요. 아니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왜 경기 부양이 되지 않았을까? 요겁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증가해야 되고요. 이런 경로를 거쳐야 돼. 근데 우리 알다시피 1번 볼까요?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하락했다. 여러분 유통 속도가 크게 하락하면 통화량을 이게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통화량의 증가 효과가 없어져요. 통화량의 증대 시 네, 이게 M 곱하기 V 이게 화폐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통화량을 증가하게 되면 우리 수중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 빌리기가 쉬운데 돈이 잘 돌지 않는 거야. 그러면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지. 쌤 이렇게 된다고. 아니 우리가 100일 때 유통속도가 2 하면 200만큼의 효과가 있는데 통화량을 2배 증가시켰다니까. 근데 유통속도가 1로 떨어지면 여전히 200 이렇게 돼서 통화량 증대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화폐 유통속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통화량 증가 효과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유동성 함정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니, 이자율이 떨어졌어. 근데 우리 케인즈 학파는 뭐라 그래요?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잘 쓰시죠? 애니멀. 투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가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아니, 우리 기업의 투자가들 보면 이자율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럼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해서 Y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렇게요. 이자율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보면은 LM 곡선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LM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얘기예요. 수평에 가까워. 이렇게. 이게 고전학파에 가까운 거예요?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 거예요?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 거라니까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동성 함정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케인즈 학파는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매우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이자율에 의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자, 유동성 함정은 다시 정리할게요. 케인즈의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때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투기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5번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1에 가깝다.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MPC가 클수록 이거 뭐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IS 곡선이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 거. 우리 직접 여기서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1, 2, 3, 4번을 잘 중심으로 보셔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558번 문제 좀 볼게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요.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보다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준칙은 고전학파 주장이야. 통화론자 주장입니다. 자, 이게 바람직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면 누구 주장을 찾는 거예요? 케인즈학파 주장을 찾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1번 볼게요. 통화정책에 따랐을 때 준칙에 의한 게 왜 별로 바람직하냐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나머지 있는 거잖아. 한번 잘 보세요. 1번 보시면 통화정책의 외부 시차 길고 우리 얘기했잖아. 가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합니다. 트랜스미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이자율 떨어지는 거 보고 투자가 증가하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경로가 길어.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애매모호해, 불명확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재량정책은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정책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타당하다. 오케이. 맞는 거고요. 다음 3번. 재량정책 하에서 통화당국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재량적인 정책 하에서는요. 통화당국이 이게 재량이야. 재량. 그래서 통화당국의 대리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통화당국이 사실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준칙에 따른 거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막 정책이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량보다는 준칙이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에 재량적인 정책 하에서는요. 정치적 경기 변동이 발생. 맞아요.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흔히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구속되는 경우에 경제가 뒤죽박죽 됩니다. 주로 여러분 선거철 생각해봐. 선거철. 선거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보통 집권 여당에서 선거철이 되면 돈을 풀어요. 경기가 이렇게 부양되고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살기가 좋아져야지. 그랬을 때 맞아요. 그랬을 때 표를 많이 얻거든. 그러니까 선거철에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부양을 추구합니다.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맞아. 선거철에는 경기 부양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요. 선거철에는 경기 부양 추구. 만약에 그리고 선거 끝나게 되면은 다시 풀었던 돈을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경기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된다고. 통화량의 증감이. 그래서 야, 이거 안 돼. 재량보다는 준칙, 룰에 맞춰서 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신축적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신축적인 안정화 정책은 그때그때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축적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때는 그렇고 이렇게. 원칙이 어떻게 보면 준칙에 의한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면 재량 정책을 쓰는 게 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준칙과 재량 어느 게 더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 굳이 쓴다고 하면 고전 학파에 해당하는 통화주의 학파에 의했을 때는요. K%의 준칙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상반되는 게 이제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는 재량적인 통화 정책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통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앉는 것은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난이도 중인데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답은 어떻게 돼요? 찾았습니까? 예, 요거예요. 자, 우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서는 승수효과가 클수록 총수요가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않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승수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 전달 경로에서는 여러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승수효과가 클수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가 증가하게 된 이게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야.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승수효과는 우선 첫 번째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정책과 관련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요게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여기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살짝 키핑을 해두세요. 직접적으로는 재정 정책 효과가 있고요. 자, 우선 유동성 함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LME 수평,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거죠. 그러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총 수요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LM 곡선이 수평,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동성, 화폐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래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그거를 원래 이용하려는 게 바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되겠죠.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다음 4번 케인즈 학파는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지.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하니까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일수록 이렇게. 자, 여러분 LM 곡선이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맞아.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통화 정책의 이거 유동성 함정이잖아요. 유동성 함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아니죠. 커지는 게 아니네.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명확하게 틀린 거야. 4번으로 바꿔주세요. 다음 5번 볼게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는 화폐 공급량의 변화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투자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4번이 여기 보시면 유동성 함정이니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을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걸 한 3모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에서 승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원래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총수요가 다시 증가하잖아.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부터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요게 승수 효과가 요 파트인데 커질수록 이렇게요. 커질수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통화 정책의 효과는 총수요 증가하는 효과가 한 단계 더 커지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처음에 충격 줬을 때 이자율이 얼마나 민감한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기 투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된 건 아니지만 틀린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을 좀 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563번 볼게요. 이거 난이도 3인데 이건 왜 3으로 했냐면 신용경로라는 게 이게 시험 문제에 우리 보통은 아직까지는 막 확 등장하긴 그래. 근데 거시경제나 화폐금융론 체계는 이제 이미 많이 등장해서 일반화됐거든요. 아직 이제 수험과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서 요거는 그래서 참고로 보세요. 근데 안 보긴 그래.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해설 보시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신용경로라는 것은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명목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 경로예요. 옆에다 써놓으시죠. 이자율 경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금리 경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가격, 이거 대차대조표, 이게 신용경로야.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내가 돈을 빌리고 나의 자산과 자본, 부채와의 관계를 쭉 표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대차대조표 관련된 3번에 팽창적 통화정책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켜서 맞아요. 돈을 풀었는데 여러분 보통 돈이 별로 많지 않을 때는요.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엔 돈 빌리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만약에 돈이 풍부해졌어. 돈이 많아졌어. 시중에. 그렇게 되면은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저신용자 있잖아요. 저신용자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이용이 가능 이렇게 해집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신용 경로. 다음 4번에 증권화의 진전이나 금융 자유화가 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경로가 되게 다양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용 경로가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 자체로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옛날 같을 때는 돈을 빌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신용자들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니까 대출이 용이하게 된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는 앞에 기출이 많이 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화정책 얘기할 때는요. 중간 목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통화량을 조정해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인플레이션을 직접 잡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자체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물가를 직접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가번하고 답번이 맞습니다. 자, 우선 맞는 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라고 하면요. 중앙은행의 목표가 고용 안정,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균형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물가만 잡자. 한국은행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은행의 목표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목표를 단일화 해가지고 자, 뭐로 단일화한다? 물가를 잡는 거야.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의 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물가만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답은 볼게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다. 맞아요. 그냥 물가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 여러분들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 내가 경제학의 상식을 올린다? 이 수업 듣는 목표가 그거야? 아니야. 내가 준비하는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경제시험 문제 있을 때 그 원하는 회사에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서 생산과 고용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요거 두 개 맞고요. 남원 물가 안정 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서 시간 불일치성은 뭐랑 관련돼 있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최적이라고 생각한 게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거와 관련된 거잖아. 자유재량 정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태적 시간 불일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적이 나중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적일까? 이거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태크 할 때, 공격할 때 쓰는 것이죠. 자, 다음 라번.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 기준 이거는 GDP 디플레이터다? 아니요. 이거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근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변하는데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내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뭐야? 그쵸? 엄청난 경기 침체로 LM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통화 정책이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어. 네,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뭡니까? 하면은 이거요.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는 자, 재정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재정 정책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자동 안정화 장치도 뭐예요? 이거는 맞아요.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자, 정부의 재량적 재정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입니까? 라고 하면 알아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경제 시스템 내에 빌트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동성 함정 중요합니다. 자, 우선 케인즈가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전학파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케인즈가 대공황의 상황입니다. 케인즈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이자율이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와 거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1번도 틀렸고. 다음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이 수평인 구간입니다. 수평인 구간에서는 수평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니야, 안 떨어져.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지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통화정책은 무력해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무력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4번은 맞고요. 5번.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아니요.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되고 소득 탄력성은 뭐 차라리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73번 문제인데요. 난이도 상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약간 최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상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명목 이자율이 제로야.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을 0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게 이게 제로 바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명목 이자율 하한이 제로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 함정의 상태이다. 이렇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답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와 다가 맞아요. 우선 정답 먼저 볼게요. 명목 이자율의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하한이 존재할 때랑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비해서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전통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안정화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작아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전통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이 효과가 약해진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답은 볼게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약간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올라갈 것 같은 이러한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피셔 가설 생각해 보세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물가 상승률인데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명목 이자율이 제로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 이렇게.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거지 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돼? 투자가 증가한다니까요.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맞아요. 잘 봐주시죠. 다음 갑은 볼게요. 명목 이자율이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니죠. 재정정책이 효과가 커지는 거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 함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 금융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다음 라번.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 전통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통화량 증가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채권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아니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요, 이전과는 달리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중앙정부가 야, 그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기업이 돈이 없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출 자체가 안 돼. 야, 그럼 니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뭐 아무거나 뭐 건물부터 해가지고 책상, 의자 그 대신 거기다 빨간 탁자 붙이고 대신 돈 빌려줄게.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이런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S, LM 곡선, 그걸 중심으로 한번 그 효과를 그래프를 먼저 정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은
차차 좀 더 확장되는 거 여러분이 손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문제들은 다 넣어놨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을 2번, 3번 정도 잘 머릿속에 넣고 암기를 해주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